안산이라는 도시가 독특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착인보다는 외지인들이 중심이 돼서 거기서 아주 끈끈한 지역 협력과 지역 공동체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안산 통일 포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통일 의병도 저도 뭐 기회가 있어서 몇 번 강의를 갔습니다만 부산 쪽하고 경남 쪽이 굉장히 이제 빨리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 서울에 또 본부가 있어서 서울에도 열심히 하고 최근에 일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제 안산까지 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륜수님이 통일의병을 한 10,000명이나 2만 번 정도까지 이게 좀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2017년 대선 때는 그 통일의병이 굉장히 핵심적인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남북간의 고민이 많이 있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근본적 고민을 제가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대로 남북관계가 이렇게 진전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라는 희망도 있고 기대도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지나고 지금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또 이게 과연 될까라는 기본적인 또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어떤 진전과 개선이 과연 가능할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져봤어요. 특히 이제 이번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한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천안문에 뭐 시진핑 옆에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박근혜 대통령 씩 웃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중국이 북한을 버렸다 완전히 중국 완전히 우리 편이다. 그래서 이제는 통일 외교에서 중국을 확실하게 우리 지지로 끌어들였다 이런 평가들이 막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워싱턴에 가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또 그윽한 눈빛을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또 미국도 이제 우리 통일하는데 우리를 지지하기로 했다. 미국 무조건 우리 편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과연 그런가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 그건 겉으로 드러난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과장된 이야기. 시진핑이 남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건 그 지 마음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양국의 정상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참 친하게 생각한다라는 거하고요. 한반도에 통일의 문제가 생기고 북한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중국이라는 국가가 내가 저 사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여성 대통령을 내가 좋아하니까 저 양반 말을 다 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국가 관계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바마도 마찬가지죠. 오바마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친근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벌써 한미 정상회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중국 해에서 중국과의 미국까지 분쟁이 있는 걸 우리 보고 미국 표를 들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걸 미국은 부담 갖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현안과 이슈에서는 또 미국이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랑 똑같은 주장을 해라. 중국을 압박하라.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남중국해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거기가 독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가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눈빛을 교환하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중국도 우리 편으로 만들고 미국도 우리 편으로 만들었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왜 그러느냐 가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이려고 하고 거기 가서 그냥 대충 피지컬리 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친해지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절대 국가 사이에서 자기 편을 만들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도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도권이. 한반도 문제에서 적어도 북한 문제에서 우리가 중국을 우리가 끌어들이고 미국을 우리가 견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또는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중국에 가가지고 제발 중국 보고 우리 좀 봐달라, 우리 편 좀 해달라는 거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 바지가랑이 잡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통일 외교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 통일 외교는 의미가 없고요.
통일 외교가 아니라 사실은 한반도에서 지금 이 군사적 긴장 문제, 남북 간의 대치의 문제, 남북 간의 이 관계 개선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디 가서 베이징에 가든 워싱턴으로 날아가든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발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이 제일 중요하다. 남북 관계에 대한 주도권. 남북 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야만이 사실상 한반도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만나서 친하게 지내고 무슨 저 펜타곤 가서 무슨 F를 21발 쏘고 뭐 천안문 성내 가서 묻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그냥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 남북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냉전 이후에 남북 관계를 보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때문에 잘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MB 때 베린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이게 우여곡절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래 남북관계라는 것이 진정과 퇴행,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도 보면 장관급 회담을 21차례 했습니다만 21차례 장관급 회담이 계속된 게 아니에요. 가다 결렬되고 중단되고 다시 재개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탈냉전 이후에 남북관계 보면 화해협력이 한편으로 증진되다가도 불신과 대립이 계속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교류하고 접촉하니까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 싫어하는 마음도 더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합의해놓고 이행하지 않고 대화하면 결렬되고 이런 롤러코스터 역할을 계속했죠.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과연 쭉 그 다음에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되돌이키지 없을 정도로 쭉 진전될 수 있었던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김대중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전부 이것은 우여곡절이었다.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럴까? 이거 화끈하게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남북관계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이제 구조적 딜레마를 설명하는 건데 본질이 남북관계의 본질이라는 것이 힘에 의한 관계이기 때문에 힘에 의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라는 나라가 서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선의를 가지고 이건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이건 같은 동포니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밑바탕에는 파워 관계, 힘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힘이 센 쪽과 힘이 약한 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북관계는 힘으로 정의된다. 본질은 힘의 관계다. 힘의 관계이기 때문에 힘이 센 쪽, 힘이 우위에 있는 쪽은 끊임없이 남북관계를 통해서 그쪽을 먹으려고 합니다. 냉전 시대에 70년대까지는 북한이 힘이 셌잖아요. 북한이 힘이 세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쪽을 구실을 붙이고 핑계를 붙이고 그때는 북한이 먼저 남쪽한테 이산가족 상봉하자고 그러고 서신교환하자고 그러고 적십자 회담하자고 북이 막 했어요. 박정희가 싫다고 막 도망가고 그랬어. 왜냐하면 힘이 셌으니까 북이. 힘이 센 쪽은 본질적으로 힘이 약한 쪽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은 적화통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탈냉전 이후에 체제 경쟁에서 남쪽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지금까지도 뭡니까? 우리가 힘이 세니까 북을 흡수하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흡수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힘의 우위에 있는 쪽은 열세에 있는 쪽을 자기 편으로 끌어내서 먹으려고 하고 열세에 있는 쪽은 또 그걸 아니까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북관계에서 무슨 정상회담을 하고 무슨 뭘 해도 기본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쪽과 끌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나의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라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니고 힘은 항상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데 힘이 센 쪽은 힘이 약한 쪽을 자기 편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거고 힘이 약한 쪽은 힘이 센 쪽한테 어떻게든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잘 될 수 없는 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뭐 우여곡절을 겪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남북관계가. 싫어하는 쪽이 있으면 아무리 남자가 꽃다발을 사다 주고 별 짓을 다 해도 싫은 겁니다. 안 해요. 관계가 진전되지 않죠. 그래서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힘에 의한 관계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힘이 센 쪽과 약한 쪽에 딜레마가 있어서 구조적인 기란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기란관계, 힘에 의해서 딱 맞부딪혀가지고 안 끌려가려고 하는 이 기란관계가 또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토대의
정치 군사적 대결이 밑바탕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DJ 노무현 때 경의선 연결하고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 만들고 뭐 여러분들 뭐 방북도 하고 여러 가지 민간 공동행사를 하니까 평양도 다녀오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경제적 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를 간 거죠. 그렇지만 경제와 사회문화 방면에서 가더라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분야가 정치 분야와 군사 분야예요. 정치 분야는 여기 나오는 거죠. 분단 체제의 정치적 대결 구도. 그러니까 남북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부인하고 탄생한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조선민주주의민국을 인정할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 난리치고 있는 역사교과서라는 게 그 우파 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현대사에서 이 종북 교과서라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수립하였다고 썼다고 이게 빨갱이 책이라는 거야. 대한민국 건국했다고 해야지 왜 수립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채는요. 조선민주주의민국을 정치적으로 부인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생긴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도 마찬가지죠. 조선민주주의민국은 대한민국을 괴뢰 정부로 규정하고 생긴 정부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다 한반도 전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차원에서는 남과 북이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화해할 수가 없어요. 남북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평양에 가가지고 우리가 못 가는 곳이 있습니다. 금수산 기념공園못 가고요. 신밀히 애국열사릉에 못 가고 대정산 혁명열사릉을 못 갑니다. 그 통일부에서 딱 못 가게 박아놓은 세 개를. 왜냐하면 신밀히 애국열사릉과 대정산 혁명열사릉을 가는 건 뭐냐면 조선민주주의민국의 건국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 같이 참배하는 거거든. 이게 정치적으로 안 돼. 금수산 기념공園뭐야? 김일성하고 김정일 시신이 누워있는 데 아닙니까? 거기가 참배를 해야 되는데 그 참배하면 안 되죠. 저도 안 갔어요. 우리 남북관계 좋을 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북쪽 애들이 막 꼬십니다. 거기 가자고. 그래서 간 사람들 많이 있어. 근데 저는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갔지. 거기 가면 사진 다 찍습니다. 사진 다 찍어서 이쪽 국적으로 다 보내줘요. 자료 다 갖고 있지. 그러니까 남쪽은 북쪽에 가도 남쪽이 북을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정치적 행위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이 정치적 대결이라는 것은 굉장히 토대부터 근본적으로 다 타락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에 아무리 교류와 협력이 신전돼도 정치적인 사안으로 대결이 한번 딱 붙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컨대 통진당, 해산. 북한의 뭐 노선에 따랐다는 거지만 어쨌든 북한을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건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단 체제라고 하는 정치적 대결 구도가 이 힘의 관계라고 하는 남북 관계를 쫙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전 체제라고 하는 군사적 대치 구도가 있죠. 정전 체제라고 하는. 한국 전쟁이 있었고 한국 전쟁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서 정전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이 38선을 휴전선 155마일을 사이에 두고 병력이 최대한 지구상에서 가장 고강도로 밀집되어 있으면서 언제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이 정전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팽팽하게 맞서 있는 데입니다. 이번 여름에 8월 달에 뭐 목함 지뢰가 있고 뭐 확성기 틀고 북이 대포를 쏘니까 이쪽에서 뭐 수백 발 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전쟁을 한 해 만에 해가지고 2+2 회담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히 2+2 회담을 해가지고 이게 그 국면을 넘어가서 오히려 남북관계가 8.25 합의랑을 만들어냈지만 만약에 북한이 지정했던 48시간의 통첩 시간이 지날 때까지 회담이 안 열렸다고 칩시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든 신용이라도 몇 발 쐈을 거 아니에요? 확성기가 되고? 그럼 북한이 몇 발 쐈다 만약에.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특히 또 박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그랬는데 엄청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산에서 편하게 저녁에 회식하고 해도 전쟁이 언제든지 터지는 겁니다. 그게 한반도예요. 그게 한반도예요. 그러니까 이번 휴전선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틀이면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여기구나.
이틀이면 전쟁을 결심해야 되는 나라가 한반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전쟁이 우리한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둔감해하고 있죠, 다. 설마 전쟁이 날까? 그러나 지구상에, 세계 역사에 전쟁이 일어난 것은 우연적 요소에 있답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가 잘못 결정한 순간 그냥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정전체제죠, 정전체제. 너무 불안정한 평화입니다. 정전체제라는 게. 서해 백령도, 연평도에 수많은 병력을 증강시켜서 서해 소북 도서 방위 사령부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탱크를 더 늘리고 무슨 뭘 더 늘리고 북은 북대로 그 앞에다가 진지를 구축해서 더 늘리고 남과 북이 서해 바다에서 지금 한번 붙으면 내가 완전히 상대방을 제압하리라 이 방면으로 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해에서 무슨 꽃게만 잡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해는 팽팽한 전쟁의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북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힘으로 정의된 남북관계인데다가 힘의 우위 쪽과 열세 쪽이 서로 선의를 가지고 관계를 잘 진전시킬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그 밑바탕에는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부인해야 되는 분단체제,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전쟁 일보 직전에서 팽팽하게 맞서 있는 정전체제라는 현실이 우리의 딱 밑에 있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는 뭐 우리가 결심하면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이야기라고 봐요. 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저러한 남북관계를 순탄하게 잘 되게 하려면 이름을 풀어줘야 됩니다. 군사적 대치 상황이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주고 분단체제란 정치적 대결 상황을 정치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북에 가서도 애국열사령이나 금수산 기념공장에 가야죠. 상대방 나라의 지도자가 누워있는 것에 참배한다는 건 이게 A에 맞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러시아 가고 베트남 가시잖아요. 그럼 러시아 모스크바에 그 붉은 광장 가시고 베트남 가면 호치민 다 가서 보잖아요. 참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다 구경하잖아요. 가서 구경하고. 그냥 망자에 대해서 A가 있으니까. 그래 북한에 가서만큼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정치 군사 문제가 이 남북 관계를 제약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남북 관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반도적 상황이 남북 관계가 잘 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북한 입장이 또 바뀌었어요. 뭐냐면 김정은 시대의 대외 전략이라는 게 선택적 병행 전략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만 대외 전략이 아버지 시대로 좀 바뀐 겁니다. 일반적으로 외교 정책 대외 전략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전을 보장, 시큐리티를 보장받는 거고,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이나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이제 외교의 대외 정책의 가장 핵심이고, 또 하나는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번영을 부과하는 것이 또 외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큐리티하고 프라스퍼리티라는 것이 일반적인 대외 정책의 핵심이에요. 모든 나라는 포린 폴리시라는 게 대외 정책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는 우리의 어떤 그 안전, 시큐리티를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교역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융성한 게 이제 또 외교의 핵심이죠. 이 두 개인데, 김정일 시대, 아버지 시대. 김정일 시대에는 그 시큐리티와,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적 번영 두 개를 어디다가 했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김정일은 안보는 미국한테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이 탈냉진이 된 다음에 슈퍼파워가 됐기 때문에, 김정일은 시큐리티, 안전보장을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핵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핵이라는 카드를 써서 미국을 담판장에 불러내서 미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지 마라. 우리 공화국을 인정해라. 시큐리티를 보장해라. 라고 계속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은 중요한 대외 전략의 핵심인 시큐리티는 미국한테 하려고 했던 거죠. 안보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체제 인정과 안전 보장을 강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프라스퍼리티 경제,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은 남북 관계를 통해서 한국으로부터 담보가 되는 거죠. 그게 김정일의 전략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김정일은 자기가 집권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관되게 대외 전략에 있어서 시큐리티는 미국, 프라스퍼리티는 한국, 북미 관계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고 남북 관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으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 핵협상하고 남북 관계 정상회담 같은 게 다 그거야.
그러니까 대미 안보 의존과 대남 경제 의존이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안보를 담보받으려고 했고 한국한테 경제적 지원을 담보받으려고 했는데 김정일이 2012년에 죽잖아요. 죽기 전에 김정일이 대정책을 돌이켜보니까 아 이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김정일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미국하고 담판을 해서 시큐리티를 보장받으려고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안 됐죠. 미국이 북한과 국교 정상화한 것도 아니고 핵 문제를 통해서 미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도 아니고 안 됐습니다. 클린턴하고 하면 부시가 뒤집고 부시하고 겨우 해가지고 핵실험까지 해서 놓으면 또 오바마가 모른다고 그러고 안 된 거예요. 그 남쪽과의 경제적 협력도 마찬가지예요. 남쪽과의 경제적 협력도 남북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또 뭘 받아보려고 했지만 DJ한테 해서 정상회담에서 받으면 노무현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대북 송금 특검이라고 잡아놓고 또 다시 새로 시작해야 돼. 그래서 겨우겨우 임기 말에 또 정상회담에서 또 해놓으니까 MB 들어가가지고 휴지조각 만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김정일이 죽을 때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우리나라의 대전략이라는 게 미국한테 내가 안보를 보장받고 남쪽한테 경제를 보장받으려는 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가장 그 결정적으로 김정일이 그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죠. 2008년 8월에 한번 쓰러집니다. 쓰러져가지고 쓰러졌다 일어나는데 2008년 8월에 쓰러졌던 것도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열받아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2008년이 어떤 시절이냐면 2008년 6월에 북미 관계가 협상이 잘 돼가지고 이 북한의 핵 문제가 진정이 됩니다. 진정이 돼서 성킴, 지금은 이제 성킴이 부차관보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당시 성킴은 육자회담의 3등, 그러니까 차석 대표적으로 되는 건데 성킴 과장이 영변에 가가지고 영변에 이 냉각탑 폭파하는 것을 직접 보고 그것이 CNN에 중계가 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 6월에 북미 간에는 핵협상이 자꾸 진전이 돼서 그 진전의 결과로 북한은 냉각탑을 파괴하고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미국에게 테러 지원국이라는 지정을 해제받기로 했었습니다. 테러 지원국 해제. 북한이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게 이제 테러 지원국 해제였어요. 테러 지원국이라는 것을 해제해줘야 북미 관계 정상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테러 지원국 해제를 하기로 했는데 2008년 6월입니다. 6월. 2008년 6월에 테러 지원국 해제를 하기로 부시가 서명을 해서 의회에 보냈습니다. 김정일은 진짜 큰 걸 이뤘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10수년 동안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첫 번째 단계로서의 테러 지원국 해제라는 걸 드디어 얻었구나 내가. 뿌듯했습니다. 뿌듯했어. 근데 6월에 부시가 서명해서 의회에 보냈는데 이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60일 지나면 자동으로 그게 효력을 발생해서 테러 지원국 지정이 해제됩니다. 그럼 6월에 보냈으니까 8월이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2008년 8월에 김정일이가 날도 덥고 그래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부하가 막 뛰어오더니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 테러 지원국 해제가 안 됐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6월에 부시가 다 해주기로 하고 자기 냉각탑까지 폭파하고 다 했는데 그게 의회에 가가지고 공화당이 다수당에서 공화당에 틀어가지고 안 된 거예요. 그게 8월달에 보고가 올라오고 거기서 김정일이 쓰러진 거야. 거기서 으윽 하고 쓰러진 거야.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막 딸내미가 아빠한테 대들다가 가출했더니 한 달 있다 들어왔는데 배불러서 오면 쓰러지잖아. 저걸 쫓아낼 수도 없고 자기가 예상치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오면 사람이 이게 쓰러지게 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김정일 같은 경우는 집안 가계 내력이 이 심장계통이 안 좋기 때문에 쓰러지고 2008년에 그게 쓰러져서 죽을 뻔한 거야. 죽을 뻔한 거야. 근데 겨우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생각해 보니 죽을 고비를 넘긴 거잖아요.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쓰러졌을까? 저 미국 놈들 때문에 쓰러졌다. 그리고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18년을 계속 미국하고 담판을 해서 시큐리티를 보장받자. 얘들이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18년을 계속 남쪽하고 그냥 치고받고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남쪽하고 정상회담 2번씩이나 하고 그랬더니 뭘 변변히 받아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괄시받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쓰러졌다 이라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반성을. 그래서 대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정은 시대에 왔고 어떻게 바뀌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게만 안보를 의존하지 않겠다. 남쪽에게만 경제를 의존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택적 병행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8월에 김정일 뇌졸중과 테러지원 현재 여기 이야기했죠. 그래서 쓰러졌다 일어나가지고 2009년에 핵실험 해버립니다. 실험해버리고 2009년 4월에 미국한테 더 이상 내가 협상을 구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그때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이기 때문에 남쪽한테 더 이상 뭐 아무런 남쪽에 미래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미 안보 운영과 대남 경제를 살피해서 북한이 그때 당시 이제 김정일이 죽기 전에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야, 미국이 시큐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조선이 나한테 프로스퍼리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고개를 돌려보니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커 있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 김정일이가 94년에 아버지가 죽어서 94년에 그 정권을 잡으니까 1994년에 김정일이 정권 잡았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중국하고 김정일이 죽을 때 2011년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중국입니까? 완전히 다른 중국이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자기가 처음 집권했을 때는 중국이 너무 형편없고 중국이 지살길도 바빠가지고 저게 등소평 개혁이 될지 안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한테 시큐리티를 담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조건 남쪽한테, 남쪽에 돈이 많으니까 남쪽한테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2011년에 깨보니 남쪽도 이제 아니고 미국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딱 보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커 있는 거예요. G2 국가가 돼 있잖아. G2 국가가 돼 있어. 그래서 미국조차도 중국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쪽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규모보다 중국이 훨씬 커진 거잖아요. 이미. 그래서 김정일이 이거다. 내가 뭐하러 미국한테 고개 숙이고 이놈한테만 의존하는 거죠. 중국이 내가 중국을 잘만 관리하면 중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안보를 자기가 보장받는 게 선택적 병행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비중이 좀 줄어든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그전에는 한국한테만 계속 남북관계를 통해서 뭘 좀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다.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필요에 따라서 편의대로 중국이 준다면 중국이 받고 한국이 아니면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적 병행 전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엄청나게 등장했죠. 김정일이 등장한 시기 중국과 김정은이 등장한 시기 중국은 완전히 차이나는 차이나잖아. 응? G2로 부상한 중국을 등에 업고 시큐리티는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프로스퍼리티도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2008년에 쓰러졌다 일어나가지고 2009년에 북중관계가 완전히 격상됩니다. 2009년에 핵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못하고 원자보아 총리가 2009년 9월에 평양에 들어가서 김정일을 만난 다음부터 북중관계는 완전히 전략적으로 격상됩니다. 그 뒤로 북중간의 경제교육 규모는 수십억 달러 이상으로 확 늘어납니다. 2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60억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북한의 대외교육의 80%가 북중교육이에요. 한국을 버려요. 한국 카드를 버린다. 이제 그렇게 대외 전략이 바뀌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결론은 안보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대해 협상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이 나한테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겠다면 하겠다 얘기죠. 그러나 그렇다고 협상을 구걸하지도 않는다. 경제 관련해서도 남쪽에 대해 협력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거야. 박근혜가 진정성을 갖고 뭐 하겠다 하면 하겠다 이거야.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자존심 굴기감에 구걸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그게 지금 북한의 대외 전략, 대남 전략이에요. 응?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이걸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먼저 정확히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이 잘 보세요. 왜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북에 뭘 주겠다, 뭘 하자, 북이 안 받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 필요 없다. 중국하고 잘하면 되네, 중국하고. 미국도 물론 지금 전략적 인내라고 그래서 회담도 안 거지만 북한이 미국한테 고개 숙이지도 않아요. 제일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중국의 힘을 느꼈던 게 뭐냐면 2010년에 이제 천안함 사태가 나잖아요. 천안함 사태가 나고 2010년 5월 달에 이제 천안함 사태가
합동 무슨 조사단의 결론에 의해서 이제 북한이 한 걸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 나와가지고 결연한 태도로 오해사 조치를 발표합니다. 오해사 조치 쪽에 대해서 크게 미련이 없습니다. 미련이 없고 북한의 대남 전략은 그냥 우리 각자 다른 나라로 살자 그 말이야. 다른 나라로 살자. 다른 나라 살자. 통일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말고 무슨 뭐 민족이니까 교류하자 이런 이야기도 싫어. 나 귀찮아.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살 테니 니들도 알아서 잘 살고 대신 건드리지나 마라. 이 투쿠의 전략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체제 상대적 자신감, 경제가 나아지고 있죠. 권력 장악에 성공했죠. 사실상 핵을 보유하면서 안보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이제 호락호락 망할 수 있는 나라가 안 됩니다. 경제가 나아진 건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이 사진 같은 거 보십시오. 평양 시내에 국한된 건 하지만 평양 시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아. 최근에 주상복합 아파트 짓고 무슨 그 과학자 거리 이거 지어가지고 김정은이 가지고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던 북한하고 달라요. 우리가 북한을 못 가게 된 그 사이에 북한이 엄청나게 경제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북한이 무슨 식량난에 무슨 굶어 죽었다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최근에? 90년대 그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먹고 살아. 핸드폰이 370만 대잖아요. 다 스마트폰 하고 길거리에서 다 CD, 은행 인출기 다 꺼내서 쓰고 햄버거 먹고 파스타 먹고 그래요. 응? 최근에는 북에서 온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잘 살다 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 북에서 잘 살다 온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정착지원금 주고 신월동에 나가지고 수서 같은데 조그만 임대 아파트 주면요 화를 내. 내가 평양에서 이렇게 안 살았는데 이 뭐냐 말이야 남자들이 말이야. 우리보다 잘 삽니다. 나보다 잘 살아 나보다. 진짜 나는 빚쟁이야. 하우스풀. 자식 가르쳐야지. 없는 데다 집 대출받아 샀으니까 꼬박꼬박 갚아야지요. 경제가 상당히 나아졌어요. 그 다음에 권력자 김정은이 지금 확실하게 권력을 잡아 장성택 죽이고 현역철 죽이잖아. 공포정치라는 것은 권력을 장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독재자는. 아무도 개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핵을 가진 나라로 이미 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죠. 응? 3차 핵실험했지. SLBM 쏘아 올리지. 이러저러한 다종다양의 핵무기, 미사일 다 발사 실험하지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제는 자신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망하지 않는다. 아버지 때는 정말 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노심초사 망할까봐. 그래서 아버지는 선군을 한 거예요. 선군을. 실제로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군대를 부여잡은 거예요. 물리력을 잡으면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잘 잡은 거지. 그래서 버텼어요. 김정은이 딱 돼서 보니까 나라가 이제 살만하거든. 망할 리도 없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선군을 버리고 인민으로 가는 겁니다. 이번에 열병식 때 인민이라는 것을 97번에 강조했잖아요. 인민제일주의. 군대 현역철 죽이고 군대 계급장 때리고 군인이 지금 북에서 지금 홀대받고 있어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래서 이 김정은은 남북관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 5년을 지나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오히려 나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쪽한테 아무것도 안 받고 북한이 나아진 거야. 그럼 뭐가 돼? 북한이 남쪽을 볼 때 우습게 하는 거지. 우습게 하는 거지. 아, 너희들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오히려 더 나아졌다 내가 너희들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MB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존경하기로 했어요. 북한을 스스로 일어서게 만들어준 거야. 대단한 놈이야. 소망교회 장로가 맞아요. 북한을 진정으로 사랑한 거지. 그러니까 MB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어. 그러니까 남북관계 아무런 이제 미련이 없는 겁니다. 니들 DJ 때 노무현 때 30만 돈, 40만 돈 깔짝깔짝 주면서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 업수 여기고 그지를 하더니 너희들 없어도 이제 사는데. 그러니까 박근혜가 뭐 주겠다는 건 안 받는 거예요. 주지 마. 네가 저봤자 얼마나 주겠니? 이런 겁니다. 생각 잘 하셔야 돼. 그래서 경제적으로 남쪽에 의존하겠다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DJ 노무현들은 반드시 관례가 된 게 뭐냐면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반드시 식량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그 대가로 북이 식량을 가져갔어요. 근데 재밌는 건 MB 이후로는 북이 먼저 이산가족 상봉하자고 선심 쓰듯이 해주고 MB는 알겠다고 이산가족 상봉하면 북이 남쪽한테 MB한테 식량을 달라고 말도 안 해. 이번에도 보세요. 이산가족 상봉 끝났잖아요. 1차 상봉. 북이 뭐 식량 달라고 합니까?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테 뭘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어. 북이 오히려 우리한테 선심을 써. 북이. MB 때 가장 MB가 많이 쓰던 말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 갑을관계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갑을. 우리가 갑이고 저놈도 을인데 저 자식 큰 수치 안 된다.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요. 지금 누가 갑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을이 됐어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북한에 뭐 지원하겠다. 북한이 안 받습니다. 심지어는 작년 4월 이후로는 작년에 통일 대방론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뭐 한다 그러니까 작년 4월 이후에는 북측 민화협에서 남측 북민협이라는 대북지원단체 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북민협이 팩스를 보내가지고 너희 민간단체들이 너희 민간이 모아서 주는 대북지원도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방론에 따른 거라면 안 받겠다. 그래서 민간 것도 안 받아요. 지금 안 받습니다. 귀찮아. 자, 투코리아 두 개의 나라로 서로 간섭하지만 살자. 남측으로부터 지원도 받고 싶지 않고 협력도 받고 싶지 않다. 다만 그냥 우리 서로 다른 나라로 사니까 이웃 나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방을 하지 말아야 돼. 이웃 나라에 대해서 정치 비방을 하지 마.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도 나쁘고 뭐 그렇지만 계속 경제 교육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일본하고 아무리 우여곡절이 있어도 우리가 일본 수장을 인신공격하진 않잖아요. 응? 일본도 아무리 지가 한국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도 산케이 신문 지국장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뭐 세월호 때 7시간 동안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 쓰면 잡혀가잖아. 그걸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거야. 야, 남북관계 이제는 투코리아니까 너희들 우리를 뭐 통일하겠다, 뭐 민족이니까 뭐 지원하겠다, 그따구 하지 말고 이웃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 비방 중단이에요. 삐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그게 선차적인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이웃 나라의 지도자한테 빨가벗겨놓고 무슨 돼지처럼 그려놓고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눈으로 참아뜨고 볼 수 없는 그림을 그려서 보이냐 이거지. 정치적 비방하지 말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긴장하는 걸 좀 막아내자 이거죠. 이웃 나라니까. 우리가 한일 간에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한일 간에 군사로 대치해가지고 막 일촉즉발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은 거야.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 시대 돌아가지고 북한이 관심 있는 남북대화의 의제는 경제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근혜는 계속 무슨 3대 민생, 문화, 환경 통로에서 3대 통로부터 해서 작은 통일로 가서 큰 통일로 가자 이것저것 제안합니다만 북은 시큰둥이야. 그 관심 없고 비방 중상 중단하고 정치적 대결 중단하고 군사적인 긴장 완화하는 그 회담만 하자는 거예요. 북한이. 작년부터 계속 한 게 이겁니다. 평화체제 이야기는 하자. 두 개의 나라로 살자는 거예요. 두 개의 나라의 기본은 뭐야? 정치적으로 상대방 욕하지 말고 군사적으로 편안하게 공존하는 거거든.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투코리아가 저는 김정은의 대남전략이 좀 확정이 됐다고 보고요. 그 확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징후들 중에 최근에 보면 이제 제가 찾아낸 거죠. 이번 8.15 때 북한이 시간대를 변경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개성에 가거나 금강산 가면 시계를 고쳐야 됩니다. 같은 한반도에 살지만 우리가 북한에 가면 이제 다른 나라야. 시간을 바꿔야 돼. 그것이 뭘 의미할 것인가? 저하고 볼 때 투코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야, 네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야. 네가 감히 우리나라 오는데 시간이 똑같아? 시간 바꿔 임마. 이렇게 된 거야. 시간 바꿔. 30분 빠르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게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한테 뭘 협력 사업을 하자 뭐 해도 북한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최근에 북한이 먼저 나서서 남쪽에 제안한 게 있어요. 먼저 나서서 유일하게. 뭐냐면 메르스 검역 장비를 좀 개성공단에 보내달라고.
우리 이쪽이 메르스로 한참 엉망일 때 북한에서 개성공단에 자기 북측 근로자들 있잖아요. 근로자들이 남쪽 사람하고 섞여서 하니까 메르스에 걸렸을지 모르니까 니들 검역 장비 좋은 것 좀 빌려줘. 이거 북이 먼저 제안한 거야. 한 번도 남쪽에 대해서 뭐 제안하는 거에 응하지 않다가 북이 먼저. 그게 뭐예요? 이웃나라지. 이웃나라인데 너희 나라에 난리 났다며. 너희 나라에 뭐 병돈다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멀쩡한지 확인 좀 하게 좀 빌려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 금강산 소나무 병충해가 심하게 들었어요. 북한에. 그러니까 이웃나라. 야 우리 금강산 병충해가 지금 심한데 이 금강산 이 강원도가 같은 지역권이니까 너희들이랑 우리랑 공동방제를 하자. 그래서 북이 먼저 남쪽한테 공동방제를 위해서 방북을 요청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야. 북한의 황병서하고 이쪽에 김관진 안보실장 할 때. 그때 북한 방송의 보도 내용을 보면 사상 처음으로 남조선이라고 쓰지 않고 남측이라고 쓰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씁니다. 대한민국 안보실장 김관진이라고 써요. 처음 있는 일이야. 나라로 보는 거야, 나라로.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대남 관련해가지고 외무성 성명이 많이 나와요. 외무성은 뭐예요? 외국이잖아, 외국.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 내부 담론도 김정은 시대 들어가지고 국정원이 조사한 거나 저도 이렇게 조사해보면 민족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북한의 도동신문이나 공식 매체에서는. 있는데 우리 예전에 여러분 남북관계 좋을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 민족끼리 엄청나게 들었지. 민족 제일주의, 민족 공조. 요즘 북한에 그런 단어 없습니다. 민족이라는 단어 사라지고 국가로 다 정의합니다. 국가. 김정일 애국주의, 민족주의 쓰잖아요. 애국주의, 국산품 애용. 김정은이 신의주 화장품 공장 가가지고 이 아이샤도 하면서 이게 왜 동남아보다 못 만드냐 말이야. 우리 국산품을 더 잘 만들어야지. 국산품. 국가, 애국, 조국 이런 이야기 써요. 민족 안 써요. 몇 년 전까지 있었던 김일성 민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다. 이제는 민족 쓰자. 김일성 조선이라고 씁니다. 이건 뭐냐면 북한이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도 않고 남한에 대해서 크게 의존하지도 않고 니들이나 나나 그냥 떨어져서 이웃나라로 각기 살자. 그런 투코리아 전략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통일 이야기 하지 말라. 통일 하지 마. 그래서 북한에 사실 통일이라는 단어도 사실 북한에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북한. 대남 관계는 주로 정찰 총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군사적 이웃나라로서 도발을 할 수 있으면 그걸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북한이 지금 이 두 개의 조선 전략으로 지금 붙여졌다.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옛날 생각하고 우리가 뭐 준다고 하면 덥석덥석 받아먹을 줄 알고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동서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서독도 동독이 서독한테 했던 게 두 개의 독일 전략이었어요. 동독이 서독한테 뭘 이야기했냐면 너희 서독이 우리를 통일하겠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너희는 독일 연방공화국, 우리는 독일 민주공화국, 그냥 다른 나라다. 다른 나라로 인정해서 이웃나라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두 개의 독일 정책. 우리도 똑같은 적이 있었어요. 70년대 박정희가 북한이 국력이 셌을 때 박정희가 70년대 두 개의 한국을 합니다. 유엔 동시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들은 통일은 나중에 하고 그냥 유엔에 두 나라로 가입해서 평화롭게 체제 경쟁합시다. 이게 박정희의 6.23 선언이었어요. 6.23 선언. 이게 저건 뭐냐면 두 나라가 있을 때 한 나라가 힘이 좀 붙이면 근데 이제 북한은 힘이 붙이는 처음에 김정일 때는 거의 망해갈 줄 알았는데 이게 망해가는 나라가 좀 살아났잖아요. 살아나니까 김정은이 봤을 때는 그래 이제 통일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꾸 맥히니까 통일을 하지 말고 우리를 뭐 주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이웃나라 서로 인정하면서 그냥 불편하게 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은 이미 투코리아 전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관계와 전혀 다른 지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거야. 남북관계는 어려운 거다. 힘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 정치적 대결과 군사적 배치가 있으면 더 어렵다. 근데다가 북한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라가 좀 잘 살면서 남쪽과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를 더 하고 싶지도 않다.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더 안 좋은 상황은 우리 남쪽도 마찬가지야. 우리 남쪽 상황도 이명박 정부를 지나면서 더 나빠진 거야. 북에 대해서 뭐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 안산 이 민족공동체 과정이나 되니까 여러분들이 선각자니까 어떻게든 통일의 관심 가지고 기회가 열리면 금강산도 가보려고 그러고 평양도 가보려고 그러지. 최근에는요 우리 남쪽의 여론도 북한하고 뭐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반북을 지나서 연북과 현북 의식이 집중됐다고 거예요. 연북이 뭡니까? 북한의 염증을 느끼는 거야. 염증을. 현북은 북한을 혐오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북은 북한이 나쁜 놈이라고 교육을 받아서 반북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북은 만나보면 그게 깨집니다. 만나보면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반공교육을 받다가도 우리가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 평양 가보고 금강산 가보면 반북 의식은 하루아침에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나 현북과 연북은 안 없어져요. 이건 보니까 만나보니까 겪어보니까 지긋지긋하다는 거거든. 지금 연북과 현북이 그거야. 우리 남쪽의 대다수 여론이 남북과 함께 지나면서 보니까 아 저 북이 아니네. 아닌 게 염증과 혐오감의 대상이네. 이건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 진보 진영이나 야당에서 북을 내서 뭐 하자. 우리가 소수가 되는 거야 지금.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걸 거치면서 오히려 북에 대한 염증과 혐오가 확산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상황이 안 좋은 거죠.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과 연평도라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특히 젊은 사람들은 북한이라면 지긋지긋해요. 우리 아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평도 같은 건 어떤 거냐면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어. 접촉사고 나면 내려가지고 CCTV를 가리잖아요. 그럼 사실 연평도도 남북 간에 문제가 뭐 100% 누구 책임 있는 게 어딨어. 다 CCTV가 있는 거야. 근데 접촉사고를 하면서 CCTV를 가리는데 한 놈이 못 참고 상대방을 때려버린 거야. 그러면 CCTV를 가리던 건 다 중간에 없어지고 때린 놈이 옴박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그런 거야. 이게 북한 놈들도 멍청한 거지. 저거 하나로 우리 국민들한테는 북한 하면 저거 또라이 새끼도 딱 정리된 거야. 설명이 안 돼. 저때부터 2010년 연평도 포격부터 우리 남쪽의 대부분의 여론은 그냥 북한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현실이야 현실. 뭐라고 변명을 하겠어요.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난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남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죠. 교과서 논쟁을 보세요. 이건 대화가 전혀 오늘도 보니까 뭐 오자회동을 했다는데 끝나고 나니까 김무성은 문재인 사람 취급 안 하고 문재인은 김무성은 인간 취급 안 하더만. 안 돼. 안 돼. 이명박 정부 지나면서 지원대상, 협력대상 숫자가 급격히 줍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끝내야 될 시간이에요. 목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마이크 소리도 작게 나오고. 자, 남북관계 힘들다. 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치군사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 근데 북한이 또 살만하니까 더 개기면서 남쪽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는다. 쪽코리아 전략으로 간다. 각자 살자고 그런다. 남쪽 여론도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남북관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힘으로 정의되는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대결, 군사적 대치, 힘이 센 놈이 힘이 약한 놈을 먹으려고 하는 이 구조를 이제는 그냥 평화롭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관계로 바꿔놓지 않으면 다시는 남북관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힘의 관계에서 평화로운 관계 바꾸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대결을 해소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올라가면 친밀히 애국 열사를 가서 참배를 해도 되고 북쪽 애들 오면 여기 현충원 가서 참배하고 뭐가 문제야 그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우리 이웃나라가 있고 대한민국과 이웃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가서 아무 데나 살 수 있는 것이지. 군사적 대치 해소하는 평화로운 체제가 한반도 평화체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아까 서해바다 이야기했죠. 휴전선 사태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나면서 한반도 평화하자는 이야기 아무도 안 해. 대통령 입에서 한반도 평화라는 이야기 나오질 않아요. 통일만 나와. 통일. 평화 없는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북, 현북 또 북한은 북한대로 남쪽한테 삐져 있습니다. 남쪽 놈들 우리 무시한다잖아. 상호 적대의식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거 해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한 컴프레hen시브 피스라는 건 뭐냐면 정치적 대결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이루고 군사적 대치를 해서 평화체제를 이루고 상호 비호하는 적대를 해소해서 내부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가 평화로운 관계로 되어야만 남북관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근데 그 평화로운 관계로 포괄적 평화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씀드리면 요즘 제가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중년부부입니다. 중년부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당장 한 번도 평화치지 할 수 없고 정치적 대결 해소할 수 없고 상호 적대시 해소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포괄적 평화로 가기 전에 전 단계로서 중년부부론으로 좀 가자. 중년부부론. 남북관계가 이제는 신혼도 이혼도 아닌 중년부부가 너무 좋아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 냉정한 시대축의 단계. 혹자는 우리가 다시 또 잘 말하면 김대중 노무현 시기에 그 좋았던 남북관계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혼하면 돼. 재혼하면. 신혼은 못해. 그러니까 DJ 노무현 시기에 신혼을 겪어봤어요. 그리고 MB 때는 거의 이혼 부부지. 뭐. 멱살 잡고 죽이겠다고 달려든 거 아니에요? 그래 이혼이 됩니까? 이혼 못하죠.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 안 돼. 그러면 신혼도 안 돼. 이혼도 안 되면 그리고 사는 게 뭐냐면 그 집안에 그래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 중년부부예요. 저 중년부부.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미워하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덤덤하게. 그게 집안의 평화야. 조용해 집안이. 홍역사토도 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우리 남북관계도 그러자 이거지. 막 흥분해가지고 설렘과 애틋함을 가지고 북한을 사랑하고 이게 안 돼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 하지도 마. 그렇다고 막 MB처럼 저거 때려잡아 죽이겠다고 멱살 잡고 막 찔러 죽이고 안 되는 거야. 중년부부로 사랑하지 않지만 덤덤하게 미워하지 않지만 있는 그대로를 봐주면서 자기 할 일 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백년해로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죠? 그 중년부부를 가져야 해. 그래서 이제 우리 남북관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쭉 어차피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북한의 전략이 바뀌어서 힘들고 우리도 상황이 바뀌어서 힘드니까 새로 시작하려면 너무 극단적인 신혼으로 돌아가자는 거라든지 이혼을 불사하자 이런 주장이 아니라 중년부부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중년부부 인정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중년부부로 가정의 평화를 사는 건 뭐냐면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말다툼을 가끔 하지만 요즘에 말다툼도 잘 안 해요. 왜냐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말다툼 가끔 하지만 중년부부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때리지는 않아요. 부부싸움을 해도 때리지는 않는 거야. 그죠? 때리면 이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맞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중년부부의 첫 번째 조건은 중년부부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툼도 벌이고 대화도 나누지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가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남북관계도 제일 중요한 게 군사적 도발과 군사적 충돌을 막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때리면 끝나는 거야. 이게 연평도 천안함 이런 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서해상에서 팽팽한 긴장, 휴전선에서의 지뢰 사건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팍팍 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너무 과도한 욕심 내지 말고 남북이 마주 앉아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거나 먼저 시작하자 이거야. 때리지는 말자. 내가 우리 집사람을 인정해. 그 사람의 웨이 오브 라이프를 인정해. 제 집사람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거야. 아, 우리 집사람은 그래.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매일매일 삶의 일상생활 있잖아요. 검도 다닙니다. 검도. 남편이 너무 미우니까 검도를 다녀요. 지금 유단자야. 서울에 우리 집사람 나이에 유단자 한 사람이 거의 없대 여자가. 이를 악무 유단자를 땁니다. 나를 때리고 싶어서. 너무너무 미우니까. 매일 술 처먹고 들어가니까 안 되겠어. 정치한답시고 말이야. 6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술 먹고 들어갔는데. 검도 다녀. 그럼 난 검도 생활을 인정해. 그리고 집사람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미술을 했기 때문에 미술 작업을 해. 작업하고 검도 다니고 애들 뭐 밥 해주고 그게 다야. 그럼 인정해줘. 난 오케이. 또 집사람도 바깥에 나가는 김근식이 어떻게 하지 다 인정해줘. 저놈 나가서 또 분명히 또 떠들고 다니겠지. 술 먹겠지. 사람들 만나겠지. 인정해주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된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왜 너 그거 나한테 이렇게 안 하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중년부부는. 신혼 때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대로 상대방을 끌어올려다 싸우는 거예요. 신혼이라는 게. 그죠? 중년부부는 인정해야 돼. 상대방의 삶의 방식과 상대방의 가치와 상대방의 사는 태도를 인정해줘야 돼. 남북관계 중년부부. 우리가 북한을 굴복시켜서 북한을 우리의 체제대로 복속시키겠다. 또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어떻게든 자기가 뜻하는 대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투코리아가 나은 거야. 투코리아 그냥. 세 번째 중년부부로는 중년의 남북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을 하거나
가정을 깨는 일은 피하고 부부라고 하는 정체성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는 않지만 부부라는 생각은 계속 해야 돼.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혼하면 안 되지. 가정을 깨서도 안 돼. 자식이 있잖아, 자식이. 여러분 자식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부간에도 중년 부부로는 대화를 하지 않지만 자식 이야기는 대화를 하죠. 제가 집에 가도 애는 잘 들어왔니? 그러면 자식 우리 애기 지금 삼수하는데 다다음 주에 수능 아니야, 수능. 그럼 내가 물어봐, 수능 준비 잘 되냐? 자식 이야기가 유일한 대화의 화제야. 내가 와서 드라마 이야기를 하겠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북관계도 중년 부부라는 것은 대화를 많이 할 필요 없다. 내가 무슨 회담하자 그렇게 하지 마. 그냥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면 돼. 남북관계 필요한 것만. 서로 도움되는 겁니다. 예컨대 자식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중년 부부에서 하는 게 뭐예요? 마누라가 돈 필요하면 이야기해. 돈 필요. 예컨대 이사를 가야 되겠다. 여보 이사를 가야 되겠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뭐 얼마가 더 모자란데 대출 받읍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남북관계도 돈 되는 이야기만 하면 돼. 개성공단 이야기 한다든지. 남북이 만나서 뭐 같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되는 게 있다. 그럼 그 이야기 쿨하게. 그냥 되지도 않는 이것저것 모두 회담 대화하자고 하지 말자 이거야. 대화하면 싸워. 그러니까 남쪽의 진보 진영도 너무 과도한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됩니다. 남쪽의 보수 진영도 남북관계에 대한 과도한 좌절과 되지 않을 거라는 미리 전제 조건을 없애줘야 돼. 그나마 중년 부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년 부부론이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투코리아랑 딱 맞는 거예요. 북한이 그거 하냐? 야 무슨 뭐 지원하겠다, 협력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서로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살자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럼 딱 맞는 거야. 우리가 그걸 받아주면 돼요. 받아주면 돼. 동서독도요. 동독이 두 개의 독일 요구하니까 서독이 그 두 개의 독일을 받은 것이 동방정책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아주 정상적인 과학협정, 기술협정, 체육협정, 방송협정을 맺어가지고 동독 사람들이 서독 TV를 본 거야. 이웃나라니까 TV 볼 수 있지. 우리가 중국 TV 보고 일본 TV 보는 거 아니에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웃나라로 살면 우리가 북한 TV 보고 북한이 남쪽 TV 보는 거야. 그게 오히려 통일로 가는 길이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중년 부부론이라는 것이 지금 이 어렵고 어려운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첫 발짝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다. 이게 이제 김근식 주장이에요. 그래서 투코리아와 남북관계 중년 부부론이 요즘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하죠? 그래서 제가 직권을 하면 반드시 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도 쉬고 8시가 됐으니까 일단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